젊음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요. 네. 최선을 다하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은 것은 저로서도 아마 그랬을 거야. 네, TFE 채널 그리고 머슬 팟캐스트에 새로운 후원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운동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운동을 해보셨을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에이블짐입니다. 저 역시도 일이 없는 날은 제가 사는 동네에 에이블짐을 이용 중에 있는데 헬스인들이 대중적으로 사랑하는 헬스머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쾌적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근래에 벌어지는 헬스장 먹튀 사건 등 장기 회원권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옮기고 싶어도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는 헬스장 계약으로 인해 마음대로 헬스장을 옮기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에이블짐에서 구독제를 내놓았습니다. 월 6만 원 결제로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1개월 사용 중에 헬스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싶다면 다음 달부터 해지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지점당 최소 15억 이상을 투자된 에이블짐에서 우리 헬스인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겐 타지점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 구독제는 최근 발생된 헬스장 먹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았을 때 체육시설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용하는 불광 에이블짐 회원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되자마자 월 구독제를 결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26 오늘의 게스트 한국 보디빌딩 레전드 김준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하게 됐습니다. 또 이준호 선생님과 같이 오늘 즐거운 보디빌딩 이야기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렇게 반가이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준호 클래식이 이제 성황리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김준호 클래식 같은 경우는 또 올림피아 저지분을 좀 섭외를 해서 네. 좀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현석 선수와 그 당시에 탑2에서 경합을 벌였던 중국의 카이 선수의 대결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김준호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위한 선수, 카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첸강의 제자죠. 그래서 첸강의 제자여서 그런지 뭐 다리 모양이라든지 뭐 포징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첸강 선수하고 아주 흡사한 아주 뭐 빼다 박은 이제 그런 모양으로 뭐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리한 우리나라 이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위한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클래식 피직에 다운 그런 컨디션, 그다음에 근육의 쉐입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1위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올림피아 퀄리파이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1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2위를 했던 선수가 컨디셔닝 부분에서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체가 과도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상체가 좀 빈약한 부분이 더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피지크 체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합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 심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확한 뭐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참가하는 선수들의 전체적인 그 라인업에서 1위를 하는 선수가 가장 심사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쇼가 요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1위 선수가 그 디비전에 맞는 가장 뭐 클래식 피직스러운 또는 뭐 맨즈 보디빌딩스러운 또는 뭐 여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비키니스럽다, 뭐 피겨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 디비전에 적합한 몸의 상태를 갖고 있는 선수가 그 1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번 김준호 클래식에서 1위를 한 이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식 피직 디비전에서 가장 클래식 피직스러운 몸의 형태 그리고 근육의 컨디션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위로서 충분한 자격과 2024 올림피아 퀄리파이로서 충분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프로쇼에서도 이제 김준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 저지를 비용을 들여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국내 시합이나 이런 아시아권 시합에서도 올림피아 저지들을 반드시 참관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그
이게 프로쇼지만 예. 대회잖아요. 즉 네. 컴피티션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합의 공정성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그리고 이제 헤드 저지의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디비전을 준비할 때 어떠한 몸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1위 선수의 몸이 어떠한 형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해외 프로쇼를 직접 참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피아 퀄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저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심사의 기준과 그 흐름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운영하는 게 저는 더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수들한테는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서도 그렇죠. 이제 올림피아 저지들한테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저지를 이렇게 초대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저지와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런 포징 세미나 같은 부분을 이렇게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좀 계획이 무산됐는데 김준호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위하고 선수들의 좀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선수들을 앞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방법이 좀 더 선수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사위원회 초청부터 또 이런 이왕 초청된 심사위원이라면 조금 더 이제 포징 세미나라든지 그 심사 기준에 적합한 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세미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이제 이런 계획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무산이 됐는데 네. 다음번 김준호 클래식에서는 대회 개최하기 전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선수들이 많은 그 해외 정보를 해외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김준호 선생님께서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뭐 예. SNS 상에 좀 많이 예, 알려져 있을 SNS상으로 거예요. 많이 예, 알려져 예. 있죠. 예. 뭐 1984년도 84년도 예. 처음 제가 육체미 도장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육체미 도장이라 그때는 불렸나요? 지금은 이제 뭐 피트니스 뭐 헬스 예. 뭐 짐이란 예. 특히 GYM 같은 이런 짐이라는 예.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단어조차 없었어요. 육체미 도장. 그렇죠.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예. 된 그 간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처음 다녔던 체육관 이름이 종호 육체미. 예. 육체미 시절이었죠. 그것도 네.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운동이 대중화돼 있진 않은 상태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시절인데 네. 그게 이제 84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김준호 클래식 때 40주년 그 김준호 클래식을 개최하는 순간 저의 운동 인생이 이제 40년이 딱 되는 해가 올해거든요. 2024년. 84년에서 2024년. 예.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제가 지금 40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많은 그 보디빌딩 관계자들 그리고 거기 김준호 클래식을 찾아주신 관중 여러분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 이제 그런 자리여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랬던 시간이었었는데 40년 전에 처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40년 전 뭐 운동하게 된 계기는 뭐 사실 아버님께서 헬스 동호회 그냥 회원이셨어요. 뭐 전문 바디빌더 출신이 아니고 그냥 육체미 도장에 그냥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운동 같이 하는 뭐 그 정도.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디빌딩을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그 중앙고등학교 재학 시절 때 매번 그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면 평행봉하고 철봉을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풀푸시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디웨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턱걸이하고 평행봉에서 이제 그 딥스라는 동작 이 두 가지 동작을 하면서 상체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이제 그 시절이 이제 람보 영화가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에 미스터 람보라는 그런 애칭 이제 그런 걸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 미스터 중앙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실버스테 스텔론 그런 얼굴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머리 좀 길었을 때 비포 애프터 사진 이렇게 보면서 실베스테 스텔론 같은 닮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중앙 선발대회가 이제 학교 이제 축제 때 이제 열리게 됐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 보디빌딩부 이런 이름이 아니고 역도부였어요, 이름이. 역도부. 네, 예. 그래서 역도부 이제 고3 선배가 저한테 혹시 그 미스터 중앙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예. 사실 전 역도부 부원이 아니었는데 네. 뭐 그 정도로 아주 그 능력치가 네. 인정이 되어서 역도부를 대표해서 이제 그 미스터 중앙 무대에 이제 서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저의 보디빌딩 인생의 첫 무대였는데 네. 그때 함성은 지금 어떤 무대에서 들어보는 함성보다 더 큰 함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 고등학생들이 뭐 사실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네, 그쵸. 또 좋은 몸을 본 적도 없을 거고 네. 또 그 무대에 올라섰을 때 더블 바이셉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네. 뭐 당시에 뭐 지금과 같은 제가 기교라든지 뭐 네. 그런 것도 없을 때니까 네. 그냥 팔 한 번 올렸는데 진짜 그 체육관이 떠내려가는 네. 그런 뭐 환호성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죠.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네. 많아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보디빌딩을 이제 시작하게 된 불씨가 된 거죠. 이런 게 있구나. 네. 이런 환호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관종인데 네. 관종기가 네. 그때 이제 발휘된 것 같아요. 당시에 84년, 85년 이럴 때 떠오르면 당시에 리헤인이라는 올림피아 챔피언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리헤인 같은 올림피아 챔피언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셨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아. 지금은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뭐 휴대폰으로 다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네.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지만 84년 당시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없을 때였고 협회도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대한 보디빌딩 대한체육회 내에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뭐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네. 서울, 뭐 그다음에 미스터 YMCA 그리고 그랑프리 대회라는 그 네 개 그 고등부 네.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모두 네 개 대회 모든 정관왕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조차 왜 그 네. 예전에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왜 조회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학생들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네. 뭐 어느 체육 시합에 이렇게 출전한 선수가 우승을 하면 네. 학교 이름을 드높였다 해가지고 네. 왜 교장 선생님한테 다시 상 받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저 그거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코리아에서 우승을 하고서 이제 고3 때였는데 85년도죠. 예. 85년도가 아마 그 방훈혁 선배님이 미스터 코리아가 되던 해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84년이 이제 한동희 선배님이 미스터 코리아가 되는 해이셨고 그때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한 연도고 예. 85년이 저 방훈혁 선배님께서 네. 미스터 코리아가 된 해 제가 이제 고등부 1등 할 때. 근데 지금 이제 막 이제 고등부가 뛸 수 있는 YMCA 그런 네. 미스터 코리아 이런 것들을 석권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차출을 해간단 말이죠. 전혀 예. 당시엔 그런 게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예. 이렇게 상을 이렇게 다시 전교생의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주고 예. 뭐 사진도 찍고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벌였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미스터 코리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 그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상을 다시 받는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고3 시절 때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특전이 전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보디빌딩으로는 갈 수 있는 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디빌딩 하는 거를 굉장히 극대로 예. 반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학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미스터 코리아에서 우승한 이후에 사실 이제 운동을 좀 약간 접었죠. 우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네. 86학년도 학력고사에서 이제 성적을 받아서 87년도에 이제 중앙대학교의 일반 학생으로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됐죠. 보디빌딩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네, 공부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근데 사실 그것이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득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이제 체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 자체를 살펴보면 엘리트 체육 쪽은 다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면 그 운동에만 집중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개강하는 이런 시절에는 시합이 열리지 않습니다. 방학 때만 시합이 열리고 그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장이나 또는 그 담당 선생님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즉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음.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보다 훨씬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같이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졌는데 네. 사실 이제 제 시절 때는 이제 그런 게 부족했었죠. 와. 그렇지만 이제 그런 대학을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특전 대신 공부를 했고 그 공부로 대학을 들어가고 네. 대학 생활과 같이 병행하면서 뭐 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이제 좀 스마트한 운동 그리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닌가 뭐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연소 미스터 코리아란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엔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인데 입시 준비를 하시면서 네. 보디빌딩을 잠깐 내려놓고 공부를 하셨는데 대학교에 가서 다시 보디빌딩을 이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보디빌딩에 대한 순수한 재미 때문이셨는지. 아무래도 과거에 그 네. 들었던 함성이 다시 기억이 나겠죠. 예. 또 그거에 대한 연민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게 사실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공부를 이제 병행하게 되면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운동을 잘해서 네. 대학을 다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해왔던 공부였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은 사실 대학 2년 동안은 장학생이었어요. 와, 공부로 성적 장학금을 예,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육성회비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등록금을 내지 않고 육성회비만 내고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제가 예. 미스터 코리아가 됩니다. 최연소 미스터 코리아. 그 공부를 하면서 1, 2학년을 보냈던 기간엔 시합을 안 나가셨다가 그때는 한번 그 미스터 유니버시티 대회를 네네네. 한번 나갔었어요. 대학부. 그 대학생들만 나올 수 있는 네네. 대회였으니까 그래서 나갔다가 한번 그 2위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체중 조절에 실패했어요. 네. 제가 고등부 시절 때 65kg 반탄급 네네. 그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이제 근육량이 좀 늘어서 그런지 그쵸. 약간 체중이 좀 그 늘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늘어난 체중도 사실 2kg, 3kg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2kg, 3kg를 뭐 과거의 이제 방식으로 뭐 굶어가면서 네.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체중을 감량시키는데 좀 실패한 거죠. 요즘 말로 컨디션이 안 나와서 예. 2위를 하는 그런 이제 생애 최초의 이제 2위라는 네. 시합 성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때 참 고민이 많았죠. 이거 2위? 1위가 좋은 건데? 뭐 네.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2위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지 못하고 네. 결국은 이제 다시 바벨을 잡기 시작한 게 대학교 네. 3학년이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미스터 코리아에 출전을 하면서 그 미스터 코리아 때 만난 그 과거에 저한테 2위를 안겨줬던 네. 그 선배님들이죠. 사실은 다 네. 이제 형님들인데 그 선수들을 모두 제끼고 제가 이제 드디어 미스터 코리아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21의 미스터 코리아가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네. 기대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초대를 또 받게 돼요. 그때 제가 미스터 코리아가 되는 해가 그 1989년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처음으로 창설된 해예요. 그때 창설. 네, 정식 예. 대한체육회로 가맹된 해는 1988년이었고 예. 대한 보디빌딩 협회로서 정식 업무를 시작하는 연도가 1989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하나제약의 김남호 회장님께서 예. 초대 회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보디빌딩의 전성기를 만들게 되는 그때 해였죠. 그때 사실 협회에서도 뭔가 이제 보디빌딩을 알리기 위한 젊은 피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네. 당시에 뭐 기라성 같은 뭐 강경순 선배님도 네. 계시고 방훈혁 선배님, 뭐 네. 한동기 선배님, 뭐 이봉호 선배님, 굉장히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미스터 코리아 출신들의 그 선수님들이 많았어요. 선배님들이. 네. 이제 그런 선수분들하고 같이 뭔가 이제 그 젊은 선수가 있으면 조금 더 보디빌딩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대학생 신분의 21살에 이제 김준호가 그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운도 네. 사실 말 따라줬기 때문에 21세에 미스터 코리아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진호 선수가 네. 뭐 22살의 나이로
그 뒤를 또 이어봤습니다. 와. 그래서 아직까지 그 21세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진호 선수가 그래도 오. 고3 졸업한 이후에 부산 인제대학교 학생 시절 때 네. 군대 가기 전에 22세의 나이로 미스터 코리아의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으니 뭐 향후에 이제 또 그런 선수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겠죠. 지금은 조금 주춤했지만 미스터 코리아 하면은 이 보디빌딩계에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몸이 가장 좋은 사람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21살인 선수가 그걸 이뤄냈다는 게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개 그 시도 지부에서 네. 저런 이제 찬조 출연을 네. 많이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지금의 저의 아내인 그 아내가 신문에 난 저를 보고 네. 화채 좋은데 뭐 이런 정도의 그 네.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들려줬어요. 그 당시부터 네. 이제 신문을 통해서 연이 연은 있었는데 네. 이제 만나지 못했던 아.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 아내가 체육관에 붙어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친구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장님께서 그 김준호라고 이번에 그 21살 미스터 코리아가 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살이 어떻게 미스터 코리아가 돼? 그러니까 아마 현주 씨하고 연배가 비슷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체 좋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연으로 사실은 이제 저보다 그 저희 집사람이 저를 먼저 알았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시다가 1997년에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네, 우승하고 석권을 하시고 이제 보디빌딩 협회와의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뒤로 이제 네. 기나긴 공백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참 그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과 마찰이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 드리면 저는 저의 목표를 위해서 대한 보디빌딩 협회 모든 직책을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부분에서 저의 상업적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있던 뭐 선수 자격과 코치 아카데미에서의 전임 강사직을 내려놓고 네. 저는 앞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위한 그 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협회에서는 당연히 저를 선수 복귀시킬 이유가 없었고 네. 선수 생활을 제가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나왔으니까 네. 선수 생활에 대한 곳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보디빌딩 협회가 무슨 저한테 징계를 주고 네. 저한테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을 뭐 긴 시간 동안 뭐 유지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와서 머슬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다만 이제 머슬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초대 코치 아카데미 강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초대 코치 아카데미 강사인데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리킨 후배가 뭐 3, 4년 동안 열심히 가리켰는데 네. 근데 그런 제자가 그렇게 운동 배웠던 제자가 바로 길 건너편에 똑같은 체육관을 차리면 밉죠.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아울러서 대회 유치를 하려는 이제 그러한 그 진행을 했었고 아울러서 당시에는 그 아마추어 보디빌딩 그 대한 보디빌딩 협회 소속 선수는 네네. 그런 상업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 조항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대한체육회 정식 운동선수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운동선수와 상업적 활동을 즉 프로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활동을 위해서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네. 다만 저는 이제 그 코치 아카데미 강사였던 시절에 그 직책을 내려놓고 저는 저의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 머슬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던 거고 또 아마추어 보디빌딩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 사람으로서 이 우승한 자격을 가지고 나는 상업적 활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협회의 뭐 사고와는 저 정반된 그 행동을 하고 사고를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지 선수 생활을 못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아까워한다라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네. 저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네. 발전을 했었고
추후 이제 1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은 제가 대한보디빌딩협회 복귀가 되잖아요. 네. 뭐 비록 나바라고 하는 시합을 통해서 2013년도에 다시 예. 선수 복귀를 하고 2014년도 몬스터짐의 그 올스타 클래식에서 MVP를 하면서 사실 2014년 그 중국에서 열린 벤웨이더 다이아몬드컵에서 종합 우승을 하면서 IFB 프로가 될 수 있는 첫 자격을 그때 네. 처음 획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대한보디빌딩 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그 해였기 때문에 네. 제가 프로가 되는 과정에서도 대한보디빌딩 협회는 15년간의 공백 기간을 제 스스로 가진 거고 네. 그 이후에 프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반적인 모든 진행은 대한보디빌딩 협회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IFB 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업적인 목표로 이제 의견이 달라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나오셨을 때는 당시에는 사설 대회도 없단 말입니다. 네. 보디빌딩을 현역 선수 활동을 이제 내려놓을 생각까지 하시고 나오신 건지.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어. 물론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선수 기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선수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언제든지 네. 콜을 했을 때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몸 수준을 갖고 있다면 네. 나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와. 조건이 갖추어진 자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믿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머슬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갖출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당시는 조금 더 이제 그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은 분들이 더 계셨던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제 교육 그 기간이 2달이었어요. 8주. 네. 그것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네. 매일 출근을 해야 돼. 네. 근데 그게 뭐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막 고시원을 얻어놓고 뭐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운동을 배우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은 라이트한 팬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팬들은 아주 적었지만 정말 미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찐 팬들. 예. 그 완전히 뭐 김준호한테는 모든 걸 다 배우고 싶다. 네. 그러니까 8주 동안 진짜 그 매일 같이 나와서 운동 배우고 뭐 이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모티브죠.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마지막에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저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거든요. 당시에는 다 이렇게 필름 카메라였잖아요. 지금 디지털 그쵸. 카메라 예. 2G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타이틀은 세계 선수권 우승자 미스터 유니버스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 그 미스터 유니버스가 미스터 유니버스 다워야지. 예. 그래서 운동을 더 그 친구들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거죠. 그 15년이라는 생활 동안 사실은 저는 선수 생활을 선수 무대에 못 오른 것뿐인 거지 사실은 엄청난 인큐베이팅을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중반, 이 후반이 이제 가장 기량이 물을 오를 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김준호 선생님의 이 15년의 공백을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습니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길게. 예. 왜냐하면 그 시간이 만약에 제가 체중 늘리는 뭐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뭐 체중 감량도 여러 번 했어야 될 거고 또 강제적인 체중 증량도 이루어졌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프로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면 케미컬 부분에 관한 것도 또 진행을 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시절 15년을 그렇게 보냈다면 지금 벌써 은퇴했겠죠. 아, 선수 생활이. 그렇죠. 저는 오히려 네. 그런 인큐베이팅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현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역스러운 네. 그런 몸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15년의 공백 이후 나바라는 시합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이 시합을 꾸준히 뛴 선수들처럼 정말 엄청난 볼륨, 이런 체형, 이런 부분들로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IFBB 프로까지 네. 굉장히 순조롭게 얻어내시고 네. 데뷔전이었던 뭐 지금도 뉴욕 프로가 대단한 무대지만 네. 2위까지 기록을 하셨는데 그런 이런 순차적인 이렇게 차근차근히 IFBB로 들어오면서 내가 IFBB 프로리그에서는 좀 어떤 정도까지 목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초반부 이제 진입할 때는 굉장히 순조로웠죠. 네. 그리고 올림피아에서
사실 뉴욕 프로라고 하는 3대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죠. 당시에 뭐 올림피아 그다음에 아놀드 클래식 네. 그리고 그때 아놀드 클래식에 이제 212 디비전이 네, 있었으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뉴욕 프로가 사실은 그 나이트 오브 챔피언의 이제 네. 그 뭐 명칭만 바뀐 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대회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프로였는데 사실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과연 뭐 여러 프로쇼가 있는데 네. 그 데뷔 쇼를 뉴욕 프로로 가는 게 옳으냐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정보도 부족했고 네. 뭐 뉴욕 프로가 제가 몸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대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왕 터질 거면 네. 좀 센 대회 가갖고 터지면 네.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예. 아 뭐 기량이 아직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자존심도 있었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뉴욕 프로를 선택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때 1위 선수가 이제 가이시 스테리노 네. 선수였고 그때 이제 션 크라리다도 같은 예. 무대에 있었고요. 많은 선수들이 그때 같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212의 전성기였죠 당시. 플렉스 루이스를 네, 필두로 그렇죠. 가이도 탑5 네. 선수였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2위를 하면서 사실 뭐 2위도 제 느낌으로서는 이제 뭐 2위지만 그래도 이제 뭐 1등도 넘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2위. 사실 그게 더 기분 좋은 거죠. 첫 데뷔 무대였지만 아시아 선수로서 내가 준비한 어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그때 머슬 아카데미 제자들도 많이 옆에서 도와줬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면서 좋은 성적 기대한다. 그리고 제가 출국할 때 저는 제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든 뭐 대회를 준비하지 않는 기간이든 단 하루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비춰지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내가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구나. 사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과정 없는 결과가 없겠죠. 물론 결과까지 좋으면 좋지만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훌륭하다면 저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뉴욕 프로 이후 내친김에 바디파워 시합까지 이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에 바로 데뷔했던 네. 해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올림피아 무대에서 처음 212 선수들과 이제 올림피아 레벨의 선수들하고 백스테이지도 공유를 하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실력 차이. 예. 왜냐하면 그때 체중이 뭐 저는 212 체중하고 거의 뭐 한참 거리가 먼 지금도 거리가 먼 네.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 그 볼륨감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이 컨디셔닝이나 네. 이런 뭐 세퍼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코디 그 조화 같은 거 네. 뭐 이런 부분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 맨즈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네. 보디빌더다워야 돼. 뭐 212면 212다운 어떤 보디빌더가 다운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네. 맨즈 오픈이면 맨즈 오픈 보디빌더의 그 보디빌더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저는 아직 그런 그 212 선수로서의 그 스러움은 떨어져요. 다만 이제 내가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그 체중 대비 좀 더 세퍼레이션이 훌륭하고 좀 더 컨디션을 향상시켜서 작지만 그래도 큰 선수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좀 작은 것 빼고는 괜찮네라는 그런 평 이제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게 저의 유일한 전략이니까 이제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시합을 준비했었죠. 당시의 시합 체중이 그 어느 정도셨나요? 79.8 와. 또는 81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같은 무대를 뛰는 선수들에 비해서 10몇 킬로 이상 네, 많이 차이 났어요. 네. 근데 이게 그 프로쇼는 네. 당시에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포인트제가 있었어요. 스탠딩 맞습니다. 포인트가 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올림피아가 약간 좀 그 개최되는 날짜가 들쑥날쑥하거든요. 네네네. 10월에 하기도 하고 예. 뭐 11월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 코로나 이전에는 늘 9월 셋째 맞습니다. 주에 예. 라스베가스에서만 열렸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가 이제 닥치면서 이제 올랜도로 바뀌고 또 네. 다시 이제 라스베가스로 요번에 리턴을 한 건데 대회 날짜가 이제 정확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대회 날짜 이후에 시합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죠. 올림피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212가 올림피아 이후에 이루어져서 네. 저는 해외 쇼를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해외
스탠딩 포인트를 잘 축적을 시키면 그 포인트를 통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네. 뭐 유일하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해외 프로쇼 그리고 해외 프로쇼에서 조금 더 제가 노력한 과정에 조금 더 부합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을 만나면 네. 1등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2, 3위권 안에 이렇게 그리고 또 퍼스트 콜에 늘 불려 나가면서 5위까지 주어지는 포인트가 네. 대회별로 약간 1티어, 2티어, 맞습니다. 3티어로 예.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 프로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뉴욕 프로와 동일한 네. 뭐 2등한테 8점을 주는 뭐 이렇게 이런 포인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대회에서 한 2번 정도만 2위권이나 3위권 안에 들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저의 그 몸무게에서 오는 약점을 네. 포인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영리하게 이렇게 그 시합 계획을 세우고 시합 준비를 했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이 국내 212 프로들이 해외 시합을 뛴다고 하면은 관심하고 서포트라이트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김준호 선생님께서 나가는 북미 프로쇼마다 퍼스트 콜아웃 그다음에 탑5 뭐 좋게는 2위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던 게 지금 이 당시에 반영이 됐다면 정말 큰 파장이었을 것 같은데 트포이님이 해주시죠.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매니아들이 물론 지켜봐주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좀 그 성적들이 사실 네. 엄청난 기록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놓고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한 해에 다 이루시고 그 포인트로 네. 또 올림피아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분명 그런 기록들은요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고 네, 그 기록들은 언젠가는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좀 봐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 분야에 이제 몸을 담고 있고 네. 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이제 SNS가 발달된 시절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죠. 또 좀 더 이렇게 뭐 바이럴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을 텐데 뭐 그건 사적인 아쉬움이지.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쪽 생활을 하고 이제 시간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이 더 그런 선수가 아직도 활동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 드는 게 사실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3대 500 중간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팟캐스트와 TFE 채널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 500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3대 500 BCA 프로 제품입니다. BCA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헬스인들 사이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시합 막바지에 선수들에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운동을 취미로 즐기시는 저 같은 분들에겐 더운 여름 운동 시에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의 역할까지 합니다. BCA 프로는 BCA 7000mg, 글루타민 2500mg, 티로신 1000mg으로 기존의 BCA 프로 제품, BCA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은 함유량과 다양한 맛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먹어볼 맛은 BCA 프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블루 머슬 에이드 맛인데요. 네, 지금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음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스쿱씩 넣어서 섞어서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냥 일반 시중에 나오는 음료수처럼 맛있고요. 지금 나온 이 블루머슬 에이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맛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먹어보지 못한 맛이지만 분명한 것은 맛있다는 거. 맛있는 음료를 이제 운동 중간에 같이 섭취하면서 더운 여름 운동하실 때 뭐 일반 음료수보다는 BCA 먹으면서 근성장도 챙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CA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인들이 먹는 음료 정도로 생각해도 충분히 가성비를 보이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500 BCA 프로의 한 달 분량은 29,900원이고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대문자 TFE15로 전 제품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팟캐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올림피아에 또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업적이신데 2020년 이후를 좀 기준으로 성적들이 떨어지죠. 예,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하얀 곡선에 일조를 하신 분이 우리 트포이 선생님이에요. 자꾸 크래시 피지 그래가지고 또 주변 분들의 말을 또 제가 또
또 경청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크래시 피직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크래시 피직 부분에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 2021년 올랜도 예. 올림피아 이후에 어차피 체중이 80 가까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79 1kg에서 1kg 500 정도 남은 네. 그 몸무게 감량을 하면 사실 제 신장에 맞는 클래식 피직 그 디비전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주위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결정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출전했던 시합이 태국에서 열리는 2023년도 그 클래식 피직이죠. 네. 그래서 클래식 피직에 이제 많은 기대를 안고 출전을 했지만 제가 사실 단점이 코어가 두꺼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판단 미스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울러서 그 감량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강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212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 과정에서 오는 네. 몸 컨디션으로 시합을 출전했던 거고 네. 클래식 피직은 약간 강제적인 체중 감량을 통해서 그 디비전에 제가 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또 오래간만에 진행이 되다 보니 거의 지금 수십 년 유니버스 만에, 그렇죠. 이후 처음이네요. 수십 년 만에 네, 수십 진행한 어떤 그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의 아마추어 시절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또 이제 케미컬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슬기롭게 잘 못했기 때문에 첫 경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 당연히 이제 결과도 좋지 않았을 거고 또 거기서 다시 이제 그 헤드 저지 이제 피드백을 듣고 212 선수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크래시 피직에 왔느냐 뭐 이렇게 평을 듣고 거기에 또 이제 헤드 저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쵸, 그래서 바로 이제 하죠. 3개월 후에 열린 이제 토론토 프로쇼를 네.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줄어든 체중을 다시 복귀하고 뭐 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제가 준비가 미흡한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론토 프로를 이제 좀 급한 마음에 또 참가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미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솔직히 제가 2015년부터 그 뭐 코로나 시절을 쭉 그 진행하면서 단 한 해도 제가 프로쇼를 안 나간 해가 없잖아요. 없어요. 거의 나갔어요. 네. 그리고 포인트제를 쫓아가다 보니까 1년에 보통 대회를 많게는 4번, 네. 적으면 3번. 예. 올림피아까지 가면은 뭐 사실 더 많은 대회를 치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이 수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량이 좋아질 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적절한 비시즌이. 네, 비시즌이라는 걸 전혀 제가 유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절이었어요. 프로 데뷔 한 번도 없으셨네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상업적인 그 활동도 국내에서 계속 뭐 진행돼야 되는 어떤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로서는 휴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5년간 선수 생활을 안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휴식과 함께 즐기는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올림피아를 목표로 그냥 매년 그 정진 네. 뭐 이렇게 하는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휴식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데미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기량이 그때 뭐 기량이 떨어지는 것만큼 성적이 말해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2년 정도 시합을 지금 안 뛰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쉬어주면서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시합을 한번 계획을 해볼까.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한번 계획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스트 포징이었죠. 김준호 클래식에서. 네네. 제가 또 이제 게시물로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해외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마스터를 목표로 하니까 뭐 다양스럽게 또 제가 그 시대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제가 프로 선수 생활을 할 때 뭐 이런 마스터 디비전도 또 이렇게 다시 생기고 또 마스터 올림피아도 사실 그게 매년 열릴 줄 알았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대회로 지금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뭐 작년에 제가 이제 출전을 못했지만 뭐 저는 올해 열릴 줄 알았죠. 예. 근데 이제 올해 열리지 않고 이제 내년에 열리니까 네. 그러면 더 휴식하면서 좀 천천히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쌓아도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많이 바뀌었어요. 쉴 새 없이 이제 시합을 준비하시면서 시합 몸을 만들어 오면서 시합을 치르셨는데 지금 이제 비로소 오랜만에 네. 거의 이제 15년의 공백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비시즌을 갖게 되셨는데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생활적인 차이는 거의 없죠. 뭐 늘 뭐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프로로서 활동하는 영역이 많아졌죠. 네. 뭐 디렉스에 이제 뭐 모델 활동하고 있고 네. 뭐 마찬가지로 뭐 식스밀에서 뭐 네. 후원받는 제품을 가지고 식사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그 프로 선수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합으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40년 차인데 시합으로서 오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시합이 다가온다 그러면 뭐 12주 계획, 뭐 8주 계획, 네. 뭐 짧게는 뭐 4주 계획. 과거에는 이제 뭐 4주 계획도 진행해 본 적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합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또 해외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면 뭐 4주만 남아서도 나한테 충분한 시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4주 남았다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래서 네. 최근에는 그래도 한 12주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유산소량 늘리고 예. 사실 저는 유산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웨이트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예. 기구 갖고 운동하는 게 더 자기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네. 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유산소 운동하는 거 보디빌더들 거의 싫어합니다. 이제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마시면 내년에 이제 있을 네네. 텐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나오는 IFBB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연세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마스터 올림피아도 이제 초청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 마스터 올림피아에 초청될 수 있는 우선 자격을 먼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프로쇼가 요즘 아마 그 프로 선수들이 잘 모르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IFB 프로 선수들은 프로 리그에 이메일을 보내서 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후에 스캔을 떠서 참가 신청에 사인을 해가지고 네. 신청하는 그 방법을 이용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도서부터 머슬웨어라고 하는 그 뭐 인터넷 시스템, 네. 즉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반드시 그 머슬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선수 등록도 하셔야 되고 참가 신청도 하셔야 돼요. 그쪽을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참가 신청이 완성이 되면은 어프로브라고 하는 그 네. 사인이 뜨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애슬리트 그 선수의 정보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포징 음악도 그쪽에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스템이 다 지금 전산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갖고 머슬웨어라고 하는 거를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시는 프로분들도 꽤 많이 굉장히 많을 계시는데, 것 같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참조하셔서. 이번 김지로 클래식 준비하면서 네. 모든 그 뭐 리저널 선수들 네. 그다음에 올림피아 퀄리파이 선수들도 다 머슬웨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수 등록 그다음에 NPC 가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머슬웨어로 다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메일 보내고 사실 이제 번거롭지 않게 된 건데 더 좋아진 거네요. 더 좋아진 네. 건데 사실 이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은 꼭 프로 선수만이 아니더라도 NPC 레벨에서 프로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다 모든 머슬웨어를. 선수들 뭐 리저널 대회, 네. 그다음에 프로 퀄리파이 그리고 올림피아 퀄리파이, 그다음에 매년 그 선수 등록하는 네. 그 IFB 프로 선수가 되면 프로 카드를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갱신하는 어떤 과정도 전부 다 머슬웨어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신의 넘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샵 16933 이 정도는 꼭 암기하면서 그 자기가 프로 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IFB 프로리그의 정식 등록 선수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걸 꼭 그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커리어 이후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15년 공백 이후 이제 프로 데뷔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 아마 지금 이 나이까지 프로 기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 시합을 뛰는 프로들은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마지막에 이제 덱스터 잭슨이 만 50세의 나이로 2020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김준호 선생님하고 덱스터 잭슨 선생님 나이가 동갑이시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기량을 유지해온 선수가 없는데 긴 시간 이렇게 프로 커리어를 요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반짝했다가 금방 건강 이슈로 인해서 프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젊은 프로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제 김준호 선생님은 거의 40년간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 이런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신지? 비결은 우선 그 환경이 그 보디빌딩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지금도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젊었을 때 가장 본인이 왕성한 그 선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 이걸 간과하게 되면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뭐 젊으니까. 그다음에 그 젊음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요. 최선을 다하고 싶고 욕심을 내고 싶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은 것은 분명한 저로서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 공백기가 없었다면? 저로서도 그랬겠죠. 근데 그 공백기가 왜 생겼을까라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나간 시절이 된 거잖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나간 시점에서 지금 와서 그 시절을 다시 이렇게 회상해 보면, 만약 내가 그때 그랬다면 지금의 이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더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젊은 그 열기라고 그러잖아요. 열정. 그건 높이 평가하는 게 옳지만 그 높은 열정과 높은 열기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로 간다면 이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명심하고 이때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와 함께 그 운동선수를 그만뒀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기가 그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같이 준비하면서 40세, 50세를 맞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좀 더 저 같은 생활, 저와 같이 이렇게 오래 운동을 하고 이걸 즐기고 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합을 선택해서 제가 선택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의 뭐 강요를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로운 생활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그거는 그 이전에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 기회가 오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올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젊은 보디빌더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해외 프로들 중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1년에 체중을 시합 체중을 3, 4kg, 많게는 5, 6kg씩 올리면서 매번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모습들로 보이고 있는데 이 보디빌딩을 쭉 길게 저도 이제 본 역사가 길진 않지만 쭉 길게 봤을 때 이제 무리하게 변했던 선수들이 좀 많이 길게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번 그 2월에 독일 피보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피보쇼에 이제 그 디렉스 모델로 그 디렉스 홍보 부스에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니콜라스라고 그 굉장히 그 하디 추판하고 체코 프라에서 니콜라스 블리아드 그 경합을 벌였던 선수를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정말 그 시대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212에 아마 그 선수가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했다면 아마 엄청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디 추판하고 1, 2위를 경합했던 선수였는데 당시에 이제 체코 프라쇼에서 하디 추판이 비록 1위를 했지만 그 2위를 한 니콜라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디 추판을 능가할 정도의 컨디션이, 굉장한 예. 컨디션 그리고 뭐 사이즈 뭐 체형적인 부분은 그렇게 훌륭한 네. 그 체형은 아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을 따지면 하디 추판이 조금 체형적인 게 유리했었죠. 예.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하디 추판 선수가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수가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았고 굉장히 훌륭한 예. 그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은퇴를 했거든요. 없어졌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예. 난 하디 추판하고 시합하는 장면을 봤었고 엄청난 그 경쟁을 했었던 걸로 내 기억이 난다. 네. 갑자기 네가 없어졌다.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아. 자기가 시합을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니콜라스 선수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니콜라스 선수의 인스타를 살펴보면 과거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시절을 그냥 회상하고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지금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다시 업로드를 해놨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거든요. 그 네. 선수가. 근데 지금 은퇴를 이제 먼저 김준호 선생님부터 먼저 했으니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네. 거죠. 바로 이제 이게 가장 큰 근데 이게 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것을 뭐 정말 권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선배된 입장 그리고 뭐 먼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뭐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 경험치로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고 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고려하고 그 시간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보디빌딩의 길이다라는 경험자로서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는 거죠. 김준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줬지만 김준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니콜라스 블리아드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서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그 젊은 보디빌더가 과연 이러한 귀한 조언들을 들을까요? 지금은 안 들릴 거예요. 아예. 예. 네, 지금은 들릴 수가 없죠. 저도 만약에 그 시절이었다면 그랬을 거니까. 이런 그러나 조언들이. 예. 크게 볼 줄 아는 사실 우리 보디빌더들이 IQ나 EQ보다 AQ라고 그래갖고 역경지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막 괴롭혀가면서 자신의 인내를 극대치로 이끌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경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극복해내는 이런 지수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역경지수가 높다 보니까 자꾸 남들보다 어려워도 그걸 버텨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점이긴 해. 그렇지만 이 높은 역경지수가 예.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네. 이런 부분은 EQ나 네. IQ로 조금 다시 이렇게 좀 전환시켜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선수들한테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저 또한 이제 대회 개최자로서 네. 뭐 그런 선수들이 또 참가하는 대회를 또 만들고 있잖아. 네. 그래서 참 이게 좀 패러독스하긴 한데 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사실은 엄청난 몸 그다음에 뭐 볼 수 없는 근육 예. 그다음에 이런 거에 또 환호하시잖아요. 네. 또 그 환호가 사실은 또 선수들한테 또 모티브가 되는 건 또 사실이고 네. 예, 참 어렵죠. 그래서 보디빌딩이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또 해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네. 인지 부분하고 네. 또 국내 뭐 이렇게 팬들이 가지시는 어떤 생각들이 서로 또 의견 차이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감수하면서 그거를 하시는 어떤 그런 뭐 다 이해하면서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눈으로 보면 네. 환호하는 거는 또 네, 그렇죠. 다르고 예. 다른 영역에서 막 환호하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굉장히 그 반대적인 거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김준호 선생님께 또 하나 궁금한 게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보디빌딩 코칭이라는 개념들이 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선생님이 보디빌딩 코치를 고용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네, 이런 코칭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당연히 좋은 문화죠. 아무래도 그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될 수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던 선수 경력을 가진 선수가 좋은 코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없어요. 와, 물론 이론이 실기적인 부분을 능가할 수는 없겠죠. 네, 뭐 보디빌딩 거의 실전의 운동이니까. 그러나 그 실전에 이론이 플러스가 된다면 조금 더 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기적인 부분이 잘 그러니까 배합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능력 있는 코치가 뭐 활동을 해준다면 조금 더 뭐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질 거고 또 선수의 기량이 좋아지면서 뭐 대외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보디빌딩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밑받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치분들이 코치로서 본인을 이제 어필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코치로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본인 스스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냥 선수의 어떤 비포 애프터만을 가지고 네, 내가 이런 훌륭한 코치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비포 애프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해외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영역에서 내가 더 앞서가고 어떤 영역을 내가 배워야 할 점인지를 인지하는 부분을 좀 대중들한테 좀 이렇게 알리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더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더 인정해주고 네. 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겠죠. 맞죠. 대중들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신뢰를 할 수 자꾸 없고 딴 쪽으로만 생각을 다른 하잖아요. 쪽으로만 네.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그분들이 음.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비포 애프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하고 보신 내용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네, 그렇죠. 미지의 영역이죠. 네, 그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노하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공개 안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공개되면은 사실은 더 네, 그러니까 그 요리 비법을 공개한다고 네. 해가지고 똑같은 맛을 내고 똑같은 그 음식을 만들 수 없거든요. 예, 비법을 공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이렇게 그쵸. 각광받고 네. 더 찬사를 받지. 네, 그 비법을 공개한다고 사람이 모방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거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코치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전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의 이제 질문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질문이 가장 좀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김준호 선생님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디빌딩 뭐 팬 문화라든지 보디빌더들의 이런 지금 피트니스 문화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예전보다는 엄청 그 수준이 높아졌죠. 수준. 예. 그다음에 그 팬 문화가 사실 프로 선수는요. 네. 팬이 없으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 팬을 무시한 선수는 선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죠. 네. 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팬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팬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 아는 게 바로 전 프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로서 지금 뭐 활동하고 계신 분들 보면 그 팬들을 위해서 많은 영역들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기의 일상생활 또 운동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러한 그 숨김없이 모든 거를 다 오픈해 주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 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더 발전하고 그 팬심이 더 깊어지면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시합장에 오셔서 응원해주고 티켓을 구매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클래식 대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회를 개최해 보면 어떤 선수가 출전해 주느냐,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팬덤이 달라져요. 그리고 관객 수도 달라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훌륭한 선수들을 제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끔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유치의 노력과 함께 많은 팬들이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고 보디빌딩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영역에서 좀 더 이렇게 가치 있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야 되는 이제 그런 팬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뭐 앞으로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또 김준호 클래식의 방향성이 아닌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팬 문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고 또 이렇게
약간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해요. 좀 아쉬운 게 자기 선수가 이제 끝나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아, 이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네. 왜냐면 타 선수의 기량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네. 그 선수의 기량을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내 팬 선수가 그 기량에 못 미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팬으로서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축하한다는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축하와 함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뭐 글로 남겨주시는 그런 팬들이 사실은 더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만 조금 더 앞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정확하게 저랑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게 저도 그 보디빌더 한 명 한 명의 팬문화는 발달됐지만 보디빌딩 종목 자체를 막 이렇게 아직은 즐긴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서로 격려해 주는. 예.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뭐 시합을 본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좀 있으면은 저도 그게 훨씬. 예. 근데 그거는 대회를 개최하는 쪽에서 그런 게 가능하게끔 어떻게 잘 맞아요. 유도를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경쟁만 유도시키는 어떤 그런 컴피티션의 개념으로 가는 것보단 요즘은 이제 프로 쇼라고 해가지고 네. 쇼의 개념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피티션 나름의 그 공정성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쇼적인 어떤 이런 엔터테이너적인 이런 부분을 참 그 시합장 내에 잘 혼합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팬들이 조금 더 그 시합장에서 잔류하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의 기량도 확인해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량 높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되면 자연히 오래 남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기량 높은 선수를 제일 마지막 번에 배치하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요령일 예.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고민하면서 조금 더 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김준호 클래식의 게스트 포즈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좀 얻었다. 주변 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네. 현역스러움이 느껴진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현역스러움에 맞게끔 좀 몸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더 생겼고요. 또는 그런 큰 모티브가 된 게 이번 김준호 클래식이었고 김준호 클래식에 와주신 팬들의 말이었어요. 네. 이 점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 부분에 이제 분발해서 뭐 나이라는 거는 뭐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네. 한 번쯤은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생겼다 이렇게 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조금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마스터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개최되고 있지가 않은 관계로 결국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거에 어쩔 수 없는 뭔가 예. 똑같은 일정을 예. 이제 소화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전 계속 유경험자로서 네. 많은 시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별로 뭐 부담 그리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이 보디빌딩은 오래 할 수 있는 거구나.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나이를 생각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운동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그 못 드는 거 들고 네. 못 드는 거 들 수 있고 뭐 무거운 거 계속 다룰 수 있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 보디빌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근육을 잘 만들어내느냐. 그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은 사실 근육이 얼마만큼의 이제 그 상처를 주느냐. 그러니까 상처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팬분들도 이렇게 이해하면서 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더 이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네. 충분히 오랜 나이에도 오랜 시간 이렇게 보디빌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오. 많은 분들과 보디빌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 앞으로는 아마 보디빌딩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팟캐스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해외에서나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몇 나라 없어요. 네.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 중에 또 예. 우리 투포이님께서는
이걸 좀 오랜 시간 또 해오셨고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디빌딩의 그 뭐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뭐 한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뭐 제가 육체미 시절 때 저희 상상을 해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일들처럼 지금 이제 현실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 발전되지 저는 뭐 뒤로 이렇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판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아마 제 세대보다는 아마 지금 MZ 세대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MZ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거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기회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생각은 저희보다 훨씬 앞서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의 생각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김준호 선생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얘기 해보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준호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